모레면 벌써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또 이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유명 대학교에서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시험을 친 학생들이 적발돼서 파장이 큽니다. 이게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수백 명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내용 한번 다뤄볼게요. 대학가에서 중간고사 도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그것도 집단으로 이루어졌네요. 먼저 연세대 생성형 인공지능 교양 수업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수업의 수강생은 600명 정도인데 그중 40명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제출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도 네. 교양 수업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500명 정도가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그 예. 과정에서 시험 도중 AI를 사용한 정황도 포착된 것입니다. 양대 사학대학에서 동시에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연세대와 고려대 이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이제 뭐 강의실에서 모여서 전통적으로 시험 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치러진 시험이었다. 그러면은 뭐 교수님이나 뭐 조교가 없이 뭐 비대면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부정행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먼저 연세대는 나름대로 방지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과 학생의 손, 얼굴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일부 포착되었는데 화면에 다른 프로그램이 쓱 나타난다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의 경우에는 이 수업의 수강생이 1,434명, 상당히 대규모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는 모습을 촬영해서 제출하라거나 원격 시험 보안 프로그램 등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조치 없이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지성인들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게 좀 은근히 공공연히 도는 얘기였나 봅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 관련된 이야기가 활발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고 A+를 받았다. 챗 GPT의 위대함을 느낀 건 시험 볼 때였다. 시험 볼 때 챗 GPT 돌렸다는 사람 많다더라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특정 점수를 받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자유 게시판에는 당시 시험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양심껏 투표해보자는 설문조사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답변이 209명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175명을 초과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과반 이상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자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미국과 영국 등 여타 대학에서도 이와 같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에세이에 A+ 학점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영국 대학들은 지난 1년 동안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7,000건 적발되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에서는 에세이 과제도 수업 시간에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대체한다거나 AI 기술 탐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학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AI 활용 능력도 일종의 이 시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도입해서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AI를 활용한 답을 보고 비판과 보완점을 작출해내는 방안도 시험 과목에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과목에 한해서는 중간고사가 전면 무효화가 됐더라고요. 근데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뭐 제재랄지 뭐 처벌이랄지 이런 게 가해지나요? 일단 연세대는 부정행위 시 징계위원회에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네. 고려대는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사학대학이라 공무집행 방해죄보다는 업무방해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데 다만 이 업무방해죄는 나름대로 시험 실시 기간이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 경우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를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학내 문제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대학들이 실제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기보다는 학내 문제에서 조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 자수한 학생의 경우에도 대학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감경 조치를 취하는 등 대학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서 임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만약에 아니 뭐 시스템을 잘 갖췄든 안 갖췄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중간고사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보상해달라. 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실제로 어떤 한 고려대 학생은 몇 주 전부터 되게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서 열심히 대비했는데 시험이 무효화돼서 억울하다는 입장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되었을 때 성실한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자격시험에서 이 시험이 무효화된 이후에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고 네. 현행 국가 주관 시험에서도 성실 응시자에 대한 배상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실하게 응시한 학생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 그를 구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몫은 오로지 대학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학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대학이 원치 않는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묘 앞 재개발 관련 내용인데 종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종로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세운 곳이 종묘 앞에서 수백 미터 정도 떨어진 세운상가 이 일대를 재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세운 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와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 청계천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운 4구역은 지난 2004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문화재 보호 문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에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은 55m, 청계천변은 71.9m로 설정하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했는데 이 고시에 따르면 건물 최고 높이가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고 약 142m에 달하는 건물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아마 이 종묘 앞에 이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였죠? 나름대로 오랜 스토리가 있습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조례로 보존지역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 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조례 19조 5항에 따르면 보존지역 범위 외라고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두고 있는데 지난 2023년에 서울시의회가 이 19조 5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그러자 국가유산청, 구문화재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했던데 일단 서울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라 문화재청 등은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문화유산법에는 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라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서울시 조례 19조 5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초 이 조례 19조 5항은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있던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지자체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된달지 협의를 해야 된달지 그런 부분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권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도 복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던데 그 이유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명시하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고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근시안적 단견이다. 제도를 마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 불복 방법은 없지만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 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일단 뭐 헷갈릴 것 같은데 이제 종묘 일대에다가 종묘에다가 뭘 짓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종묘 바로 옆에다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맞은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높이는 142m까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근데 이런 것이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우면 종묘 일대의 경관을 좀 가린다 혹은 그늘이 진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나요? 진짜 이렇게 세우면 종묘를 다 가리나요? 서울시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일대를 이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과연 종묘를 위한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묘 경계에서 종묘 내부에 있는 정전까지 거리가 500m에 달한다. 500m.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전에 거의 영향이 없더라. 이 건물은 청계천 방향으로 갈수록 150m 가까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즉 남산부터 종묘까지 쭉 뻗은 녹지축을 조성할 예정이고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 숲이라는 것도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다. 김미석 총리를 향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가유산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들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네스코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그렇다면 권고사항이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인가 싶습니다. 세계기구의 권고사항이 우리나라에서 강행 규정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에 법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단 법률인 세계유산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대상, 내용, 방식,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세운상가 설치 등이 종묘를 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영국의 리버풀 해양무역도시는 대규모 개발로 지난 2021년에 세계유산 자격에서 박탈되기도 했고 오스트리아의 빈 역사지구도 개발 문제로 지난 2017년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명단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현재 분위기에 비춰보면 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미 고시로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입법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세운 4구역 주민들은 세계유산청이 재개발을 막는다면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는 종묘 인근의 그 세운상가 일대가 좀 방치돼 있다. 뭐 지금 60년 넘은 건물도 있고 되게 굉장히 낙후돼 있고 도시가 흉물처럼 돼 있는 부분이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재정비 내지는 뭐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혹시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좀 맞대서 문화재의 경관도 잘 유지를 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그런 절충안을 찾을 수는 없을까 싶기도 해요. 이 문제는 법적 다툼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묘는 무엇보다도 상징적인 경관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데 이 궁궐과 산으로 이루어진 북쪽 경관은 온전하게 지키고 세운지구로 이어지는 남쪽 경관은 개발도 하지만 녹지 공간과 전망대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종묘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사그라들 것이라 전망됩니다. 개발하는 쪽은 좀 개발을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렇게 녹지 구역을 쭉 이어서 종묘까지 연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는 거. 이거 이른바 그 던지기 수법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무더기로 일당이 검거됐다. 이 던지기 수법 때문에요. 실제 범행 현장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흰 봉투를 숨기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숨긴 이후에 이내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또 다른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잠시 뒤에 같은 장소를 찾은 또 다른 남성. 저 흰 옷 입은 남성이요? 그렇습니다. 봉투를 딱 찾아서 챙긴 뒤에 유유히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바로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숨기고 이를 수령하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앞선 남성이 그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여기 놨다 찾아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그 뒤에 남성이 수령하러 지금 간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서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지 수법이 궁금해요. 먼저 등장한 남성 유통책이 네. 필로폰을 숨기고 중국인 총책에게 그 위치를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아하. 이후에 뒤에 등장한 남성 매수자가 이 중국인 총책에게 사전에 돈을 주고 SNS로 숨긴 장소를 전달받습니다. 중간에 한 명 껴 있는 거군요. 중간에 중국인 총책이 끼어 있습니다. 아하. 중국인 총책이 끼어 있지 않게 되면 범행 진행 과정에서 탈이 나거나 마약에 돈이 유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중국인 총책이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 삼각 사기 구조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범행이 이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 저 취재를 해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던지기 수법. 지금 저거는 좀 되게 공개된 장소 같고 예를 들면 뭐 건물에 양수기 하면 어디 이렇게 살짝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물건 보관함에 넣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이번에 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하면서 던지기 수법. 스님들이 계시는 사찰에 놔뒀다고요? 그렇습니다. 범행도 진화하기 마련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CCTV가 없는 사찰, 야산 등 은밀한 장소에 묻어두었습니다. CCTV가 없어서 정확한 위치 전달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으로 경찰은 마약 유통책 56명과 매수자 66명을 검거했고 그중 56명을 구속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의 사건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는데 이 유통책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천여 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1,900g 가량을 숨겼고 중국인 총책은 참고로 지난 2019년에도 필로폰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인 총책이 또다시 마약 유통을 자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야, 근데 이렇게 CCTV도 없는 뭐 사찰이나 야산에 마약을 숨겨도 수십 명의 일당이 이제 붙잡힐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나 봅니다. 마약 유통 범죄는 결국 꼬리가 밟히기 마련입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신고나 내부 고발도 흔히 이루어지고 특히 현재 경찰은 다크웹이나 SNS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정 수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신분을 위장하고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인 양 들어가서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는 수법 현재 법원도 상당히 폭넓게 마약 수사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한해서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고 있지만 신분 위장 수사가 마약 수사에도 뒷받침됨으로써 관련된 수사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점쳐지고 네.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이나 구매로 검거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는 중요한 수사 단서 제공입니다. 마약 유통 범죄가 크게 확산될수록 이와 같은 범행은 꼬리가 밟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알바비 조금 벌어보고자 그냥 놔두고라 해서 놔두고 왔어요. 근데 그게 마약이었는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발뺌하면서 마약 던지기 범죄에 가담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나치게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범행 가담으로 거의 인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투약, 단순 소지, 매매, 알선, 수출입, 제조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던지기 수법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 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매매 알선. 즉 투약, 단순 소지를 뛰어넘는 매매, 알선 행위로서 조직적 범행이고 마약류 가액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만큼 한 번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자명하고 여러 차례 감담하였다면 이때는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정도는 선고될 만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왔다고 해도 징역 2년 이상이 나올 확률이 그렇습니다. 크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11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